30년 5월 11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였던 새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세웠습니다. 어디에 세웠냐면 옛날 때 고대에 비잔티움 도시가 있었던 자리인 보스포러스 해안가이자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인 새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로마 제국이 겪은 급격한 정치 변화의 최종 단계이자 로마가 옛날에 굉장히 번성을 했잖아요. 로마가 유럽의 동방에서 마지막 길 굉장히 번성했던 그러한 곳에 자리를 이어받은 곳이 바로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그 근방에 있던 시리아랑 팔레스타인이랑 이집트 동방에 있는 도시들과 그러한 어떤 장소들과 더불어서 팔레스타인이 탄생을 해서 로마 제국에게 재활의 기회를 준 기독교가 탄생을 한 것도 바로 이 동방인데요. 312년 콘스탄티누스는 대제는 기독교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을 하였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그의 입장이기도 했을 그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신앙의 교리 굉장히 많은 굉장히 좋은 땅, 좋고 넓은 땅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외국인과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신앙의 교리를 모두 다 받아들이고 고트족이랑 페르시아인이 위협을 하는 다뉴브 강이랑 유프라테스 강 국경을 방어를 하여서 라인으로 계속 사람들이 아랍인도 침공해오고 페르시아와의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투르크 민족이 계속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렇게 다 동화하고 포섭하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로마 하면 원로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원로원은 하나의 토의기구였지만 원로원이 하나의 계급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원로원이 최상의 계급이었습니다. 최고의 계급인 원로원이 보스포러스 연안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로마가 굉장히 그들 입장에서 계속 침입하는 아랍인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아랍인과 투르크인의 어떤 침략의 고통에 계속 그렇게 침입을 해오니까 로마가 476년에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 로마풍의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리스 문화 스타일과 로마풍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 스타일을 받은 기독교 도시가 바로 콘스탄티노플인데요. 굉장히 옛날 때 그대로 옛날의 수도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율리아누스의 이교 복원 시도에 율리아누스가 그렇게 옛날 종교를 사람들이 이교라고 하면서 또 이어받지 못하겠지만 율리아누스가 그렇게 계속 이교를 복원하려고 하였고 381년 공의회를 개최를 하여서 콘스탄티노플 총주교가 신분 서열상 2인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로마 스타일처럼 로마가 하나의 폴리스, 도시국가 그 자체였는데 콘스탄티노플도 역시나 도시가 국가인 막강한 나라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렀고 이 비잔틴 제국은 로마 제국을 그대로 계승을 하였고 그리스 스타일, 옛날 고대 때 그리스 스타일, 그리고 기독교 스타일, 기독교적인 동로마 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세기밖에 안 됐는데 이 제국이 굉장히 안정을 잡고 성숙한 나라가 되었고 굉장히 그렇게 번성을 하자 주변에 얘기했던 아랍인과 그렇게 중앙 투르크 그리고 여러 이렇게 나라에서 침입을 해왔었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스티니아누스는 대제는 굉장한 어떤 시간과 돈과 여러 금전과 여러 대가를 치러서 지중해를 로마의 옛날 스타일로 호수로 복원을 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벨리사리우스 장군이랑 나르세스 장군과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 스페인 남부를 찾았고 결국은 아무리 옛날 땅을 그대로 복원하려고 해도 전쟁통에 그렇게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들어간 땅이 있기 때문에 다 찾는 것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많은 땅을 로마풍의 땅을 그대로 다시 다 찾아왔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비잔틴의 정치 의식의 기본 특성을 보편주의로 두었고 5세기 초에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가 현행 법령을 집대성하여서 법을 굉장히 중시하여서 후계자들의 법전 출판 이후에 그와 후계자들이 법전을 출판하고 법 제정을 계속하였고 529년에 유스티니아누스는 트리부니아누스에게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라고 시켰고 판례법을 수록을 하여서 학생을 위한 입문서인 법률 요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여서 드디어 로마법 대전을 만들었지만 항상
그 당시 때 뭔가 하나가 딱 뽕하고 탄생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여서 수정을 하여서 거기에 조금 더 그렇게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여서 더 낫게 만들지만, 가장 일단 큰 문제가 로마 법 대전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조금 숨막히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당시 때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법 대전이 라틴어로 쓰여서 사람들이 그게 읽지를 못하고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법이 그리스어로 나오게 되면서 신법을 편찬하게 되면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법령집을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라틴계 일리리아 출신의 사람이었고 동방 중앙에 살면서 그리스어를 사용했고 시리아어와 코프트어를 사용하는 제국을 통치했고, 그는 동방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방을 위협했잖아요. 동방을 위협했고 그는 동방의 위협을 무찌르고 서방을 정복을 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발칸 쪽을 방어를 하지 못했는데, 유스티니아누스가 생존했을 당시에 최초의 슬라브 징집병들이 다뉴브강을 넘어와서 565년에 롬바르디아인이 이탈리아로 다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탈리아 최남단 지역의 일부랑 라벤나랑 로마 사이의 땅을 이 땅이 바로 비잔틴 제국입니다. 이렇게 딱 차지했던 땅이 제국이었는데, 이렇게 딱 차지를 하니까 옆에서 또 친하게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와 전쟁이 있었는데 610년대에 시리아랑 팔레스타인이랑 이집트를 장악했고 진품 십자가를 페르시아에서 뺏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29년에서 30년 사이에 1년 동안 헤라클리우스가 다시 유프라테스 강까지 국경을 회복을 하고 십자가 내놔 하면서 페르시아한테 다시 받아왔고, 626년에 제국은 아라비아인의 공격으로 무너질 뻔하였지만 중앙아시아 투르크인 투르크 타타르 출신의 민족이 중무장한 슬라브인을 앞세워서 서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슬라브인이 발칸을 방어를 못했다. 근데 발칸에 딱 슬라브인이 정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펠레폰네소스 반도 끝까지 세력을 뻗쳐나갔고, 632년에 아라빈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라빈이 636년에 요르단 근방에서 나타나가지고 헤라클리우스의 군대를 격파하고 시리아랑 팔레스타인이랑 이집트를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아라빈이 나타났고, 반세기가 지나 북아프리카를 정복을 하더니 비잔틴국은 석유를 갖고 있어서 안심했습니다. 우린 석유가 있어. 석유랑 화약을 갖고 있었지만 항상 아랍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대포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랍 해군이 너무나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아랍 해군이 언제 그렇게 침공을 할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717년 3월 25일 소아시아 징집부대였던 테메의 군사령관 레오가 왕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아랍인들이 육해 양면에서 콘스탄티노플을 포위를 하게 되면서 큰 산맥이 있었습니다. 트로스 산맥을 어떻게 설마 산으로 넘어올 거라고 예측을 못했는데 계속 산으로 아랍인이 갑자기 얼굴 삐끔삐끔 내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국은 이제 발칸반도에서 에게의 연안으로 그렇게 조금 방향을 틀었고, 정치를 재조직하고 병사들한테 사기를 북돋으면서 우리는 제국이라면서 병사한테 사기를 북돋았고, 하지만 항상 그렇게 넘어오는 아랍인과의 그렇게 계속 조정해 나가는 상황이었고, 황제가 신격화되었습니다. 황제를 신격화하여서 신의 말씀을 전하는 지상의 대리자인 황제 중심으로 결집을 하고, 황제 중심으로 군을 결성을 하고 황제의 권위가 회복될 필요가 있었는데, 8세기 말에 제국이 굉장히 많은 땅에 영토를 수복해서 예전에 슬라브인이 점령했던 트라키아와 칼키디케와 그리스 중부와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되찾았고, 아랍은 9세기 중반에 트로스 산맥이 있는데 너물똥말똥 하면서, 하지만 계속 은근히 습격을 계속해왔고, 비잔틴은 북부에서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의 영토를 다시 찾았고, 마케도니아 왕족, 그리스 마케도니아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 때의 마케도니아 왕족이랑 더불어서 이 비잔틴 군대가 굉장히 막강해지면서 로마의 옛날 땅을 찾기에 혈안이 됩니다. 비잔틴군은 트로스산을 넘었습니다. 결국은 넘어서 아랍인이 언제 침입해올지 모르는데 거기를 넘어서 4개의 도시였던 멜리텐과 안티오크랑 에데사랑 예루살렘이 당시 이란 국제 정치의 상징이었고, 멜리텐은 유프라테스강 상류 우한에 자리 잡은 도시였고, 752년에서 931년에 멜리텐을 제국으로 병합을 시켰고, 안티오크를 굉장히 비잔틴인들이 여기는 신의 도시야, 신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도시였고, 969년 10월 29일 니케포로스 포카스 군대가 안티오카를 통과를 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 요하네스 티미스케스 군대가 975년에 성지 예루살렘을 150km 남겨놓고 진격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32년에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성화로 유명한 에데사를 회복을 해서 카프카스 산맥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르메니아를 잠식해서 결국은 1045년에 안이라는 곳을 점령해서 안이를 제국에 합병시켰고, 비잔틴은 니케포르스 포카스가 961년 크레타 섬을 찾고 나서 동지중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서방에서도 승리를 하였고, 이탈리아 남부는 롬바르디아 공국을 누르고 입지를 회복하고 게르만을 저지하고 발칸 전체를 다시 수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인이랑 2세기 이상 전쟁을 했고, 불가리아인인 차르크룸이 니케포르스 1세군을 격파를 해서 니케포르스가 사망을 하게 되었고, 81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다시 공격을 해왔습니다. 보리스 공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리스 성직자 중에 한 명이 불가리아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일시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휴전을 하게 되었지만, 차르 시메온이 비잔틴 황제가 되고 싶어 하면서 황제를 꿈꿨고, 하지만 수도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10세기 말에 차르 사무엘이 다시 전쟁을 짜서 전투를 개시해서 비잔틴 위세가 막강해졌는데, 동량의 바실리우스 2세가 16년 만에 처절한 전투로서 불가리아 제국을 정복하고 합병을 해서 다뉴브강을 회복을 했고, 1014년 7월에 불가리아군이 클리디온 협곡에서 대패를 하게 되면서 불가리아인 15,000명이 포로가 되었는데, 바실리우스가 이 포로들한테 굉장히 잔혹하게 하였고, 사무엘이 이 장면을 보고 사무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바실리우스 2세는 그러고 금화 수만 개를 만들어서 노미스마라는 화폐를 개량을 해서 콘스탄티누스의 이 화폐를 정착을 시켜서 발트해부터 홍해까지 공통화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전 세계인이 몰려드는 그러한 황금 땅 엘도라도라고 불리는 땅이었는데, 옛날에 서로머랑 칼리프가 군림했던 바그다드와 카이로가 중심지였던 11세기 중반에 비잔틴 제국이 세계 제1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또한 그 안에서 여러 땅도 좋고 여러 외국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떠한 그런 것이 생긴 게, 안에 사업가들이 이탈리아인과 베네치아인과 아말피인들이 막 몰리게 되었고, 자영손홍한테 세금을 많이 물리게 되면서 세금으로 인해서 콘스탄티노플 안에 있었던 사업가들이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세금 때문에 1012년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서양의 전위부대랑 그래서 노르만족이랑 함께 이탈리아의 비잔틴 점령 지역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1071년에 이탈리아의 마지막 비잔틴 요새 바리가 점령을 당하게 되면서 서양이 1095년 예루살렘으로 파병할 십자군 일부를 이 지역에 파병해서, 십자군은 기독교인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 외국 용병으로 섞여있는 형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군대를 보강해서 11세기에 2, 4분기에 1에 계속된 중앙아시아 투르크족이 계속 또 위협을 해오는 거예요. 투르크인은 1055년에 바그다드를 점령했고, 비잔틴인들이 투르크인이 확 들어오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이에 소아시아를 그들이 공격을 해서 1071년 8월 19일 만지케르트의 아르메니아 접경지대에 전투를 하게 되면서 일부 비잔틴 귀족들 사이에 배반이 일어나게 되면서 황제 중심의 군대가 굉장히 막강한데, 황제군이 패를 하고 투르크족이 소아시아를 점령을 하고 수복하기 위해서 알렉시우스 콤네누스가 십자군과 그렇게 합세를 하였고, 중간에 껴있었습니다. 비잔틴인 중간에 십자군 그리고 투르크족 이렇게 중앙 땅에 이렇게 껴있었고, 1098년 십자군이 안티오크를 정복하고 이 시내 도시를 황제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중앙에서 십자군은 결국은 황제에게 나중에 이 땅을 다시 돌려주었고, 콤네누스의 제국을 누구도 비길 자가 없었는데, 군주, 평기사, 이 십자군으로 구성된 군이 바로 이 중앙에 굉장히 블링블링한 땅인 도시에 굉장히 감탄을 하고 그렇게 탐을 내고 있었는데, 서방에는 서방 사람들도 이 황금 땅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네치아인이 1082년 노르만에 대항을 하면서 비잔틴한테 함대를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가로 크리스토블 조약을 체결을 해야 했었고, 베네치아 상인이 무역세 면제를 받았고, 1176년 비잔틴인이 투르크족한테 패를 하게 되면서 콘스탄티노플 안에 이제 다른 외국인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라틴 거류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1171년에 베네치아인을 도시에서 추방시켰고 4차 십자군 전쟁이 계속 전쟁이 이어졌고 1204년 4월 13일 십자군은 기독교 도시 중에서 인구가 밀집됐던 지역에 침투를 하고 약탈을 하고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은 지금 어떻게 나뉘었냐면 십자군 플러스 십자군 베네치아인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고 비잔틴 정통 권력이 니케아로 퇴각을 해야 하는 상태였고 멸망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1261년 8월 15일 미카엘 8세 팔라이올로구스가 콘스탄티노플을 다시 수복을 하고 제국을 재건해서 하였지만 근데 다시 중앙아시아 투르크가 13세기에 압력으로 푸시를 넣어왔고 80년 동안이나 투르크인이 소아시아에서 에게해 연안에 이르는 전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면서 오스만 왕조를 세워서 굉장히 사기를 북돋았고 1348년 다르델레스 해협을 넘어서 비잔틴인들은 요하네스 5세랑 팔라이올로구스랑 요하네스 6세랑 칸타쿠스 누제에 이르기까지 안에서 내전이 계속 일어나게 돼서 비잔틴이 결국은 로마풍의 제국인 비잔틴이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50년도 안 돼서 발칸을 점령을 했고 그렇게 비잔틴은 트라키아랑 펠로폰네소스 방향으로 틀었고 부속의 영지였던 트레비존들을 갖게 되면서 제국이 아닌 공국이 되었습니다. 레오 6세랑 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 포르피로게네트에 와서 왕조를 확립했고 왕위를 또 계승했고 또 털을 바꿔서 왕궁은 굉장히 으리으리한 성소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황제는 크리소트리 클리노스 황금식당에서 손님을 맞이했고 그 안에서의 어떤 기독교 어떠한 그런 문화 어떤 종교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대사와 그리고 신하들은 황제 앞에서 그렇게 프로스키네스라는 그런 제가 있었습니다. 황제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는 제가 있었고 황제는 그렇게 어떤 천사가 가져다준 어떤 굉장히 특이한 옷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자주색의 황금 독수리 장식에 특이한 신발을 신고 방문객들은 황제한테 말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 근방의 고관들은 자리가 다 틀렸고 식사할 때도 자리가 다 틀렸고 왕궁 생활 내에서의 질서를 탁시스라고 하고 상급 관료는 타크티카라고 저술이 되어 있고 상급 관료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고 명예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미스마라는 주머니를 갖고 있고 일단은 굉장히 두드러진 게 멋진 옷이었습니다. 의복이었고 고관직이 있었는데 원래는 로마에 원로원이라는 표현이 어떤 토의 기구였는데 원로원이 하나의 신분이 되고 가장 높은 계급이 바로 원로원 로마 카이사르 있잖아요. 카이사르 마기스트로스라는 고관직이 있고 그리고 원로원 제일 꼭대기의 원로원의 가족은 다 원로원이고 책에는 황제 콘스탄티누스 7세의 의례서에는 고관직을 그렇게 사고 팔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세금은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부가세와 부과해야 하는 세와 그리고 토지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권과 군사권이 분리가 되어 있고 지방행정은 아랍 침입에 직면을 해서 지역 방위로 필요시에 절감을 했고 7세기부터 지방정부는 행정권과 군사권을 모두 갖고 있는 한 명의 군사령관이 그런 것을 갖고 있었고 유스티니아누스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어쨌거나 또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군을 결성을 해야 했고 중앙집권화된 군단으로 재편성된 용병부대가 7세기 아랍전쟁에 패하게 되면서 농민으로 구성된 테메라는 군이 있었는데 항상 농민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그렇게 참여를 하고 막 무장이 돼서 나가겠습니다 했지만 계속되고 중앙군과 중앙해군은 10세기에 이들이 파병되는 것을 거부를 하면서 11세기에는 세금으로 군복무를 대체를 하고 비잔틴 용병은 외국군인을 많이 그렇게 외국군을 그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바랴그인가 프랑크인가 노르만인을 그렇게 형성을 해서 언제 투르크인가 노르만이 침략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군대로 비잔틴 용병을 이렇게 결성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812년 이래 비잔틴은 카롤린거 왕조에 이어 오스만 왕조한테 결국은 황제라는 칭호로 승인을 하고 비잔틴의 황제는 구로마에 거주를 하면서 로마 주교로 가서 어떤 수의권을 갖고 있었고 황제는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로마 대주교가 다 그렇게 하는 거고 800년 이후에 교황이 서양 제국과 공모했던 혐의가 있어서 교황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는데 주기적으로 총주교랑 얘기를 해야 했고 교황이랑 대표자들과 서로서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 계속
있잖아. 교황이 뭐 했대? 교황이 뭐 했대 하면서 교황 파문해라. 교황을 파문해라 하고 교황은 총주교가 뭐 했단다. 총주교가 뭐 했다면서 계속 서로가 서로를 파문을 하였고 이 갈등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책에도 많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굉장한 그러한 흔적이 많이 남아 있고 1204년에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약탈을 하게 되면서 갈등이 또 최고조가 되었고 비잔틴인들 안에 다른 종교가 들어와서 슬라브인이 들어와서 종교를 개종을 하고 이 비잔틴인과 그리고 기독교인인 경우 있고 아닌 경우로 결성된 십자군이 이 콘스탄티노플 안에서의 굉장히 통합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비잔틴 안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하고 차르 보리스도 불가리아인이 개종을 하고 제국에 합병이 됐고 그래서 불가리아인한테 비잔틴 스타일의 글쓰기와 예법과 어떤 그러한 교육을 가리키고 이 콘스탄티노플은 동강이랑 볼가강이랑 드네프르강을 통해서 북유럽에서 남하를 하였고 이제 또 가장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상인들 안에서의 외국인들 안에 그 콘스탄티노플 안에서의 외국 상인들 간의 갈등인데 바랴그 상인이 출연을 합니다. 바랴그 상인이 누구냐면 러시아인입니다. 러시아인이 여기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10세기의 상업협정의 수혜자였고 키예프에 슬라브 공국을 형성했고 989년에 블라디미르의 인도로 개종을 했고 러시아 모스크바가 비잔틴에 이어서 제3로마를 주장하면서 제3로마를 러시아를 제3로마라고 이름을 명칭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새 로마풍으로 다른 도시를 능가하고 다 탐냈던 곳입니다. 서양의 나라들이 다 들어와서 중앙에 동방의 이 나라를 굉장히 탐냈고 굉장히 전성기 때는 40만 명이 몰려 살 정도로 굉장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식어가 많았습니다. 광명의 도시다, 블링블링한 도시다, 굉장한 황금 땅이다, 도시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고 왜 그렇게 좋냐 하니까 옛날에 고대의 비잔티움 터에 자리 잡아서 터가 굉장히 좋다. 위치가 굉장히 좋은 건 행운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마르마라 해와 흑해를 가로지르는 해역과 보스포루스 서안 입구에 있었고 동지 중의 해상로이자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육상로의 교차로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7.5제곱킬로미터 면적이 되고 육해상에 이제 항상 누가 침입을 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성벽을 쌓았고 사실은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인이 대포를 사용해서 침입을 해오기 직전까지는 큰 고민이 없고 그래도 평화로운 곳이었답니다. 걱정이 지진이 언제 일어나지?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랑 내부에서 배반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걱정이 있었고 한날은 훈족왕인 아틸라가 침략을 하여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성을 복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성벽 라인에 마르마라 해안에 8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리고 금강만에 7km, 육지에 6.5km 성벽 뒤에 궁전과 대경기장과 굉장한 로마풍의 경기장이 있었고 교회 지붕과 그리고 성소피아 성당의 지붕이 굉장히 유니크했답니다. 726년에 레오 3세가 성화상을 파괴하는 일이 있었고 성화상 숭배하고 성물 숭배하는 것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고 콘스탄티누스 상을 제거를 하고 그런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큰 소요가 있었는데 일단은 로마풍의 큰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330년 5월 11일 수도랑 완공을 하였고 로마 막시무스 경기장을 본떠서 대리석 처음에 나무로 이렇게 만들다가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5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경마를 자주 했고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메달을 서로 달아주고 까메오가 유행을 했고 5월 11일 한날 행사가 있었는데 4대의 사두 이륜 전차가 대경기장을 7바퀴를 막 돌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굉장히 하루에 4차례나 그렇게 경마를 치렀고 응원단장이 고관이고 사실은 이렇게 그냥 경기를 하는 듯 하였지만 이렇게 계급 사이에 어떤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그리고 황제에게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일 변화에 있어서 황제한테 뭔가 이렇게 어떤 권위를 돌려줄 때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안에서 그렇게 경기를 치러서 결정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 대경기장에 수세기 동안 응원단끼리의 갈등이 있었고 대결로 인해서 황권을 찾고 황권이 조금 힘을 잃었을 때 다시 황권을 찾아주는 등 그런 식으로 연합을 하고 니카 반란으로 532년에 청색단이랑 녹색단이 연합을 해서 위기에 몰렸던 유스티니아누스 테오도라의 냉혹 조치랑 벨리사리우스 장군의 결단력 덕택에 왕이 또 오르게 되는 등 또
벨리사리우스는 반란도당을 대경기장으로 몰아서 감금하고 경기장 안에서 학살을 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 그 뒤에 굉장히 큰 성소피아 성당이 누가 또 굉장히 그런 건물을 불을 질러서 또 불이 타고 재건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테온 광장의 다른 켠에는 532년에서 37년까지 안테미우스 트랄레스와 이시도르 밀레트가 다시 재건을 했던 대성당이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교회를 건축했을 때 이 교회가 로마 바실리카 건축으로 설계된 점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점이고, 성소피아 성당은 둥근 지붕 성당 중에 굉장히 웅장한 성당 중에 손꼽히는데, 사각평면 위에 61m나 되는 높이 방구를 지탱하고 있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이 땅은 대광장과 땅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정원이 있고 밭이 있고, 교회가 12교회 이상, 12교회보다 교회가 굉장히 많았고 사원이 많이 있었고, 초창기부터 형성된 사원이고, 인구는 바다 근방 라인에 동쪽으로 밀집이 되어 있었고, 전성기 때 6세기에서 12세기까지 전성기였고, 14.5제곱킬로미터의 이 도시에 40만 명이 몰려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중앙에 위치해서도 그렇고, 굉장한 또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옛날에 그리스 스타일 로마풍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 지역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한 곳이었는데, 주로 보석 세공사들과 캐롤라이오스인들과 어떤 서양 외국의 상인들이 많이 와서 물품 많이 판매했고, 일단은 유럽 하면 사람들이 떠오를 때 굉장한 바게트 빵을 막 이렇게 사가지고 자전거 타고 막 유럽을 막 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정말로 유럽에서 이곳에서 빵을 굉장히 많이 팔았고, 궁전이 또 많았기 때문에 궁전 소유자, 옛날에 궁전 소유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역 이름으로 한 경우 에우제니우, 루피니우, 프로브, 올림피우라는 그런 곳이 있었고, 황제가 어떤 시기적으로 또 힘을 갖고 굉장히 신격화되다가도 또 이렇게 조금 많이 시기적으로 바뀌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그래도 황제는 황제였습니다. 황제는 일단 뭐를 갖고 있었냐면 비단을 많이 갖고 있었고, 옛날 시대 때 초창기 때 굉장히 비단을 많이 사재기해서 비단을 많이 갖고 수영학을 갖고 있었고, 황제가 그 외에 상업과 수공업을 지배를 했던 작업장과 상점을 경험한 소기업인 에르가스테리온이 있었고, 에르가스테리온에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했고,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때 일반 교사한테,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지만 추가적으로 법률 교사한테 무조건 법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법인문서였던 프로체 이론을 공부를 해야 했고, 주로 이렇게 블링블링한 땅에 귀족들이 굉장히 많이 땅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주로 제조하고 판매했고, 옛날 로마풍의 그런 것을 이어받아서 노예가 조금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이 굉장히 번성을 했기 때문에 금강만에 부강까지 넘쳐서 막 물품이 막 모자이크식, 굉장히 유니크한 물품이랑 모자이크로 된 예쁜 그림 같은 게 많이 판매가 되고 수입되고 수출하고, 물품이 많이 수입하고 수출하고, 시케스와 갈리타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고, 제네바 지구를 형성했고, 항만 쪽의 인구가 굉장히 꽉 몰려서 살면서 콘스탄티노플은 일단은 외국 서양인 플러스 시리아 상인들이 굉장히 오래 살면서 초창기부터 8세기 이래에 이미 옛날에 이슬람교랑 이슬람 사원이랑 10세기에 이미 러시아인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인이 모스크바인들이 들어와서 제3로마라는 이름을 달라 했댔잖아요. 보스포루스 해협 상류 서쪽의 마마스에 유럽인이 사는 지구에 러시아인이 살다가 나중에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11세기 뒤에는 또 살다가 그렇게 러시아인들이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상인이 주로 이제 이탈리아 상인이 딱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기독교인인 이탈리아인과 초반에 비잔틴 신민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고, 아말피인과 베네치아인 중심으로 수도에 정착할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근방에 주로 건물이 교회고 라틴 스타일, 라틴 풍습과 관습을 갖고 있었고, 이렇게 이탈리아 지구를 형성을 했었는데, 1052년에 총주교 미카엘 체룰라리우스가 훗날 라틴 교회를 폐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이탈리아인들이 지중해 상업에서 비잔틴인의 위치를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왜 교회를 폐쇄하나? 교회를 폐쇄한 것 때문에 굉장히 격렬하게 반발이 일어났고,
1172년에는 베네치아인을 축출을 하고 1181년에 이탈리아 상인을 학살하는 그러한 갈등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베네치아인이 1204년에 십자군을 사주를 해서 콘스탄티노플을 장악을 해서 약탈을 하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은 이 시기 때 또 1200년대 뒤쪽에 후에 1200년 후에 이 콘스탄티노플은 토지 귀족과 그리고 장인과 상인들이 이렇게 갈등이 있었고, 960년에서 1080년 1세기 동안 국가의 상업이 계속 발흥을 하게 되면서, 왜냐면 굉장히 좋은 땅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여러 가지 물품을 또 생산해서 판매하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중소 관료를 구성을 해서 중상 계급이 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세기 중반의 황제는 중상 계급한테 첫 번째 귀족의 계급인 원로원직을 부여를 하였고, 1081년 알렉시우스 1세 콤네누스가 즉위를 하게 되면서 이 토지 귀족이 권력을 장악을 하고 원로원이 다 재편성되게 되면서 새로운 고관직이 황제 라인의 새 고관직이 형성이 되면서 귀족들은 다시 입지를 회복하면서 귀족들은 콘스탄티노플에 정착을 하면서 블링블링한 궁전을 짓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블링블링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클레오파트라 이야기하고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 귀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굉장히 번성을 하였는데, 역시나 농사를 짓고, 농촌에서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나하나 어떤 작물이 적합할까, 이 땅에 굉장히 적합한 곡물을 찾아 나갔고, 그렇게 야채, 완두콩의 수확이 잘 되기 시작하였고, 그리스하고 로마풍에서는 옛날 때부터 포도주를 많이 생산했는데, 포도주를 또 비축하는 방법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그런 것을 다 그렇게 보완을 해서 천년 자원이었던 야채랑 건야채랑 과일과 기름 짜는 직물을 뜰에 이제 다 재배를 하면서 가축을 사육하고 돼지랑 양과 염소나 소를 기르고 공동 방목을 하고 황무지를 방목장으로 이용해서 돼지수가 많은 동물을 길렀고, 그리고 농지 면적 단위가 소 2마리 기준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이 귀족들이 그렇게 농사를 끌어가면서 소 4마리 기준으로 농사를 쟁기질할 땅을 넓이를 측정하는 일반 단위로서 소 4마리 기준으로 농사를 지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종교 축제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 전에는 동물을 바치는 희생제, 사제 중심으로 동물을 바치는 희생제가 있었고, 역시나 민간 풍습과 샤머니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부터 별을 읽어서 점을 치는 점성술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항상 사람들은 각각의 신앙을 갖고 있었고, 수호신을 믿고, 메뚜기 농사 짓는데 방해되는 동물 이렇게 그런 거 어떤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강범람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비 내리게 해주세요 하고 항상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옛날 고대 때 그리스와 로마풍의 비잔틴 문화가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그리스 유산이 전해지게 되었냐 하는 것은, 그 당시 때도 비잔틴인들 사이에서도 석각과 필경사들이 굉장히 책을 애호했고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책을 쓸 수 있는 종이를 그렇게 종이가 보편화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굉장히 끝까지 책을 고집했고, 그렇게 고대 그리스 안에서도 그렇게 비잔틴 문화를 비잔틴 제국으로 정착된 다음에서도 옛날에 그리스 공부하지 마, 옛날 로마풍 공부하지 마, 종교 갈등, 여러 종교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그런 거 민간 풍습이나 그런 거 문화를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고,